새벽 5시 박순자의 눈이 저절로 떠졌다. 알람 시계도 필요 없었다. 74년을 살아온 몸이 스스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니 관절마다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순자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손녀 채원이가 먹다 남긴 케이크가 보였다. 순자가 생일상을 차려줬건만 정작 채원이는 케이크 한 조각만 먹고는 할머니, 이거 칼로리 폭탄이야. 나 다이어트 중인데라며 투덜거렸다. 순자는 그 케이크를 꺼내 비닐랩으로 다시 정성스럽게 싸두었다. 버리지 못하는 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손녀가 언젠가 배고파할까봐 그저 그것뿐이었다. 쌀을 씻는 순자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다.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다뤘던 손이었다. 비린내가 손톱 밑까지 스며들어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던 그 세월. 순자는 그 손으로 아들 준서를 키웠다. 준서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28배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순자는 재혼도 하지 않았다.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다.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며느리 지우는 된장찌개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 요즘은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무거운 걸 먹어요? 샐러드나 요거트가 좋지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지만 순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준서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게 된장찌개였다. 가난해서 고기 반찬을 자주 해줄 수 없었던 시절, 순자는 된장찌개만큼은 정성껏 끓여 아들 밥상에 올렸다. 엄마, 국이 또 짜네. 식탁에 앉은 준서가 첫 숟가락을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순자는 재빨리 냉수를 떠다 국그릇에 부었다. 미안하다, 준서야. 엄마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 간을 못 맞추나 보다. 그냥 좀 싱겁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평생 요리하셨으면서 왜 간 조절을 못하세요? 지훈이 한술 더 떴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채원이는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순자가 정성껏 구운 계란말이엔 젓가락도 대지 않았다. 채원아, 밥 먹을 땐 핸드폰 좀 치우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채원이가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는 왜 꼰대처럼 구세요?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먹어요. 채원아,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준서가 가볍게 타박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신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훈계였다. 순자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순자의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설거지, 빨래, 걸레질. 며느리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요가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순자가 청소기를 돌리려 하자 지훈이 손을 저었다. 어머니, 요가 중인데 좀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 그럼 엄마가 방 청소나 먼저 할게. 순자는 청소기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은 준서 부부의 방이었다. 순자는 작은 다용도실을 개조한 방에서 잤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아파트였지만 정작 순자는 집에서 가장 좁고 어두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준서 부부의 침대를 정리하다 순자의 손이 멈췄다. 침대 머리맡 서랍에 놓인 부동산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에 펼쳐본 서류에는 이 아파트의 명의가 준서로 되어 있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5년 전 준서가 엄마 요즘 증여세가 올라서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 폭탄 맞아요.
미리 명예 이전해 두면 절세할 수 있대요라며 설득했을 때 순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서류 옆에 붙어 있는 메모지가 순자의 시선을 붙잡았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기 -월 200만 원 이하. 강남에서 1시간 이내. 지훈의 필체였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요양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머니, 뭐 하세요? 남의 방에서 서랍을 왜 뒤져요? 어느새 방문을 열고 들어온 지훈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순자는 황급히 서류를 덮었다. 아니, 청소하다가 그냥. 어머니,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부부 침실인데 좀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뚜껑을 덮고 앉은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사람의 눈물샘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다. 채원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고프다고 칭얼거릴 것이다. 순자는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74년을 산 얼굴. 주름살 사이로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순자는 박순자를 찾을 수 없었다. 거기엔 그저 준서, 엄마, 채원이, 할머니만 있을 뿐이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는데 허리가 삐끗했다. 순자는 신음을 삼키고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이 고통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며느리에게 말하면 어머니,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집안일 좀 줄이세요라고 할 것이다. 아들에게 말하면 엄마 병원 가봐요. 근데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라며 흐지부지할 것이다. 순자는 조용히 진통제를 꺼내 먹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채원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채원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며 가방을 아무렇게나 내던졌다. 할머니, 배고파? 밥 줘. 채원아, 손 씻고 와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해놨다. 에이 할머니, 나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김치볶음밥은 탄수화물 덩어리야. 샐러드 없어? 순자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양상추를 꺼냈다. 정성껏 씻어서 접시에 담았다. 채원이는 그걸 받아들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감사합니다도 잘 먹겠습니다도 없었다. 순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김치볶음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무언가가 목을 막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준서는 회식이라며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지우는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채원이는 방문을 잠그고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느라 시끄러웠다. 순자는 다용도실 같은 자기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질문이 떠올랐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익숙한 뿐이었다. 희생하는 것이 익숙하고 참는 것이 익숙하고 투명 인간처럼 사는 것이 익숙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질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순자는 몰랐다. 이 익숙한 하루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아침 햇살이 스며들 무렵 순자는 시장에 갈 준비를 했다. 며느리 지훈이 어머니, 마트가 더 저렴한데 왜 굳이 재래시장을 가세요? 라고 핀잔을 주곤 했지만 순자에게 시장은 단순한 장보기 장소가 아니었다. 평생을 보낸 삶의 터전이었고 그곳에 가면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 요새 왜 이렇게 안 보여?
생선가게 주인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순자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바빠서 그랬어. 손녀 뒷바라지 하느라. 그래도 가끔은 나와야지. 우리 옛날 동지들이 다 어디 갔나 했잖아. 김 사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순자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이곳에선 그녀가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박순자였다.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악착같이 살아온 여자, 홀로 아들을 키워낸 강한 여자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뎠다.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순자의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아래층에 사는 젊은 여자가 황급히 달려왔다. 순자는 일어나려 했지만 오른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괜찮아요. 잠깐 쉬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해 보여요. 119 불러야겠어요. 순자는 손을 저었지만 이미 젊은 여자는 전화를 걸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순자는 정신이 아득했다. 통증보다 더 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채원이 학교 끝나면 누가 데려다 주지? 저녁은 누가 준비하지?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고관절 골절. 수술이 필요했다. 보호자분 연락처 주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준서의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1시간쯤 지나 준서가 병원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엔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혼자 장을 보러 갔어요? 미안하다, 준서야. 엄마가 조심성이 없어서. 아니,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에휴. 준서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는 침대에 누운 채 그 통화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여보,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해야 한대. 응, 나도 난감해. 애들 픽업은 어떻게 하려고? 우리 엄마가 도와줄 수 있냐고? 제주도에 계시잖아. 그럼 어떡해? 학원 끝나고 집에 혼자 있으라고?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수술이 걱정이 아니라 손녀 픽업이 걱정이었다. 그게 가족의 우선순위였다. 수술은 이틀 후로 잡혔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순자는 준서와 지훈 그리고 채원이를 만났다. 아니, 만났다기보다는 잠깐 얼굴을 본 것에 가까웠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 없으니까 엄마가 만든 음식 먹어야 해서 힘들어요. 채원이의 말에 지훈이 민망한 듯 딸의 어깨를 톡 쳤다. 채원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엄마는 요리 못하잖아요. 준서가 중재하듯 나섰다. 엄마,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우리는 회사 일도 있고 애도 봐야 해서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래, 가거라. 준서야, 넌 회사 일이 중요하니까. 네, 그럼 엄마 잘 계세요. 가족들이 병실을 떠났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 잘 계세요라니. 수술은 3시간가량 걸렸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순자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물을 떠다 주며 말했다. 보호자분이 수술 끝나고 1시간쯤 계시다가 가셨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지도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병원 생활이 시작됐다. 보름 동안 순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을 보냈다. 준서는 딱 2번 찾아왔다. 한 번은 수술 다음 날, 엄마 괜찮으세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러 왔다가 10분 만에 돌아갔다. 두 번째는 일주일 후였다. 엄마, 실비보험 청구해야 하는데 서류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서랍장 두 번째 칸에 파일 있어. 거기 다 있을 거다. 아, 네. 그럼 엄마 푹 쉬세요. 저 바빠서 먼저 갈게요.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준서야. 네. 엄마가 많이 아프다. 순자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준서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엄마 아픈 건 당연한 거잖아요. 수술했는데 병원에 계시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저는 진짜 미팅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다. 퇴원 날까지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퇴원하는 날 순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목발을 짚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실 벽면에 있던 순자의 낡은 장식장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새 것처럼 반들반들한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다. 순자가 아끼던 물건들, 옛날 사진들, 준서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담긴 그 장식장이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오셨어요? 지훈이 안방에서 나왔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장식장은 어디 갔니? 아, 그거요? 너무 낡고 공간도 많이 차지해서 버렸어요. 대신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안마의자 샀어요. 좋잖아요. 어머니 무릎이랑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버렸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다. 네, 재활용센터에 갖다 버렸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 정리 좀 했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 많더라고요. 어머니 방에 있던 옛날 옷들이랑 이불들도 다 버렸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씁니까? 순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목발에 온 힘을 실어 간신히 버텼다. 그 안에 준서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는데. 사진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아, 미안해요.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다 디지털 아니에요? 옛날 사진은 좀 그렇잖아요.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정말로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평생을 모았던 추억들이, 삶의 흔적들이 그렇게 쓰레기통으로 사라져 버렸다. 침대에 앉은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역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밤이 되었다. 저녁 식탁엔 배달 중국 음식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없으니까 힘들었어요. 매일 배달 음식 먹었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내일부터 밥 좀 해주세요. 지훈의 말에 준서도 거들었다. 엄마, 근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실비보험으로 다 커버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엄마가 좀 부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탕수육을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입안에서 쓴맛만 돌았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가사도우미인가? 아니면 무료 베이비시터인가? 새벽 4시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다. 아들 준서의 책장 뒤편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 아파트의 원본 계약서가 있었다. 순자 명의로 처음 집을 샀을 때의 서류, 그리고 준서에게 증여한 서류. 순자는 그 서류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준서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 이제 박순자로 살겠다고. 다음 날부터 순자는 변했다. 아니, 변한 것처럼 보였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고 채원이의 도시락을 쌌고 빨래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어머니 수술하고 오셨는데 좀 쉬시지 그래요.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훈이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순자는 그 말의 이면을 읽을 수 있었다. 쉬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집안일은 계속 해주세요라는 뜻이라는 것을.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목발을 짚고 서 있기는 힘들었지만 참았다. 지금은 참을 때였다. 점심 무렵 순자는 지훈이 요가 레슨을 나간 사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준서의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를 물어볼 것도 없었다. 준서의 생일이었다. 순자는 자식의 생일은 기억해도 정작 준서는 어머니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서류함을 열었다. 진명의 이전 서류, 대출 문서들, 그리고 순자가 찾던 원본 계약서의 스캔 파일, 모두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책장 뒤에서 꺼낸 원본 서류들도 챙겼다. 다음은 은행이었다. 순자는 택시를 타고 은행에 갔다. 예전에 시장에서 일할 때 알고 지내던 박 과장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박 과장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비밀 상담실로 들어간 순자는 조용히 사정을 설명했다. 박 과장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씨, 원본 계약서가 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고 증여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다시 명의를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 상관없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배어 있었다. 박 과장은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가 종이에 뭔가를 적어주었다. 이 변호사님한테 가보세요. 제 대학 동기인데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순자 씨, 진짜 괜찮으세요? 가족이랑.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져야죠. 며칠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젊은 여자 변호사 김민정은 순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증여 당시 어머님이 정확한 세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드님의 설득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증거가 있고 원본 계약서와 당시 입금 내역이 모두 어머님 명의라면 증여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꼭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명의 이전 철회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데 아드님이 동의할까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동의 안 하겠죠. 그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은. 변호사님, 순자가 김민정의 말을 끊었다. 나는 74년을 살았어요. 그중 5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고 지난 15년은 며느리와 손녀를 위해 살았어요. 내 이름으로 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박순자로 살고 싶어요. 김민정 변호사는 순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낮에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는 준서 엄마였지만 밤에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박순자였다. 일주일 후 지훈이 거실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언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뭐 집도 우리 명의로 해놨고 애들 봐주시니까 참는 거지. 조금만 더 있으면 요양원 보낼 거야. 요양원? 시어머니가 동의하실까? 동의고 뭐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솔직히 이제 슬슬 짐이야. 나이 드니까 깜빡깜빡하시고 요즘은 음식도 자꾸 태우시고. 친구들이 킥킥 웃었다. 순자는 접시를 씻던 손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명료함이었다. 그래,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확신. 그날 밤 순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빨리 진행해 주세요. 다음 주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어머님, 급하게 하시면. 괜찮아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며칠 후 준서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온 것이다. 증여 무효 소송.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퇴근 후 집에 온 준서가 통지서를 들고 순자의 방문을 쾅쾅 두드렸다. 순자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보면 알잖니. 진명에 다시 내 앞으로 돌리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엄마, 정신이 온전하세요? 준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지훈도 옆에서 기름을 부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한테 못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이 집에서 편하게 모시고 있잖아요.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편하게? 누가 편한 건데? 너희가 편한 거지. 내가 편한 게 아니야. 어머니, 준서야, 너 기억하니? 내가 대학 들어갈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준서 꼭 서울대 가자. 엄마가 뭐든 다 해줄게라고 했어. 나는 정말 다 해줬어. 내가 과외받을 돈,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할 때 학원비, 결혼 자금까지 다 내가 됐어. 그건 엄마가 해주신 거잖아요. 맞아, 내가 해줬지. 그런데 준서야, 엄마가 아플 때 너는 뭘 해줬니? 병원에 2번 왔는데 총 30분도 안 있었어. 그것도 보험 서류 찾으러. 엄마, 저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었다고요. 시간이 없었어? 그런데 지훈이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갈 때는 시간이 있더라. 준서의 입이 닫혔다. 지훈이 대신 소리쳤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친정은 제주도에 있어서 자주 못 가거든요. 그래, 친정은 자주 가야지. 근데 시어머니 병원은 안 가도 돼? 순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단단했다. 내 장식장 버린 것도, 내 물건들 다 쓰레기로 내다 버린 것도 다 알아. 그리고 지훈아, 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들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낼 거라고.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제가 그냥 한 말이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다.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 집은 원래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이름으로 계약했고 내가 25년 동안 대출을 갚았어. 너희한테 증여한 건 준서가 세금 아낀다고 해서 믿고 해준 건데 이제 보니 그게 너희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빌미가 됐더라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 팔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준서와 지훈, 그리고 방에서 나온 채원이까지 모두 순자를 쳐다보았다. 집을 팔아요? 준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이미 중개인한테 연락했어. 다음 주면 매물로 나가.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어머니, 저희 보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애가 있다고요. 지훈이 울먹였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 친정 가든지 전세 알아보든지. 전세금은 내가 줄게. 그걸로 충분할 거야. 엄마. 준서가 다시 소리쳤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드렸어요? 효도 안 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준서야, 효도가 뭔지 아니? 효도는 명절에 용돈 주는 게 아니야.
효도는 엄마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거야. 효도는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거야. 도우미 부리듯, 투명 인간 대하듯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너희는 나를 박순자로 본 적이 없어. 그저 준서 엄마 채원이 할머니였어. 편할 때 쓰는 가구 같은 존재. 나도 이제 박순자로 살고 싶어. 순자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 준서와 지훈이 무슨 말을 하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법원의 판결은 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증여 당시의 절차적 하자와 순자가 정확한 법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증거가 명확했다. 집의 명의는 다시 박순자로 돌아왔다. 엄마, 제발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준서가 순자의 방문 앞에서 애원했다. 이미 3일째였다. 하지만 순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준서야, 이제 그만해라.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아.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집만은. 준서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랑 안 했다뇨? 엄마, 사랑했으면 엄마가 아플 때 옆에 있어줬겠지. 사랑했으면 엄마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겠지. 준서야, 너는 엄마를 필요로 했어. 사랑한 게 아니라. 밖이 조용해졌다. 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이사 날이 다가왔다. 순자는 준서 가족에게 전세 자금으로 2억 원을 주었다.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순자로서는 마지막 잡이었다. 이사 당일 준서 가족은 침묵 속에서 짐을 쌌다. 채원이는 계속 울었다. 할머니,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순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채원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희한테 잘못 가르쳤나 봐. 뭐요?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법을. 할머니가 너무 다 해주다 보니까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구나. 할머니. 채원아,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행복. 남을 이용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 그걸 알아가렴. 채원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이게 마지막 포옹이 될 것 같았다. 이사 트럭이 떠나고 집은 텅 비었다. 순자는 혼자 남은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25년을 산 공간.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녀가 태어나고 자란 공간.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행복했던 기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순자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방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그 상자 안에는 준서가 어렸을 때 순자에게 그려준 그림 한 장이 있었다. 유치원생이 그린 서툰 그림. 엄마 사랑해요라고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쓴 글씨. 순자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다. 미련이 아니었다. 그저 기억하고 싶었다. 아들이 한때는 자신을 사랑했었다는 것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한다고. 계약을 진행하겠냐고. 순자는 흔쾌히 동의했다. 계약일 순자는 새 집주인을 만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다. 배가 불러온 아내의 손을 남편이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다. 할머니, 이 집 정말 좋아요. 저희 아기가 여기서 행복하게 자랄 것 같아요. 젊은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라. 사랑하면서 살고. 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자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집을 떠나기 전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각 공간마다 추억이 있었다. 하지만 그 추억들은 이제 순자의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것이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강원도 양양이었다. 순자는 미리 그곳에 작은 집을 계약해 두었다. 바다가 보이는 단층집, 마당에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집. 버스 터미널에서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갔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순자는 창문을 열고 그 바람을 맞았다. 짭짤한 바다 냄새. 순자가 태어난 곳도 바닷가였다. 그때 이후 처음으로 맡아보는 고향 냄새였다.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올라가니 작은 집이 보였다. 파란 대문에 작은 마당. 마당 한쪽에는 이미 텃밭이 조성되어 있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 박순자 씨시죠? 옆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순자는 화들짝 놀랐다. 누군가 자신을 박순자 씨라고 부른 게 얼마만인가. 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저는 김영숙이에요. 옆집 사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여기 사람들 다 친절해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거실, 작은 방 하나, 부엌. 서울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작았지만 순자는 이 공간이 더 넓게 느껴졌다. 숨 쉴 공간이 있었다. 짐을 풀고 부엌에 섰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옆집 영숙 씨가 반찬을 몇 가지 넣어두었다. 환영합니다라는 쪽지와 함께 순자는 밥을 지었다. 자신만을 위한 밥. 국도 끓였다. 이번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 싱겁게 끓였다. 순자는 본래 싱거운 음식을 좋아했다. 하지만 준서가 어릴 때부터 엄마 국이 싱거워라고 해서 평생 짜게 끓여왔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 고요함이, 이 평화로움이 너무 낯설어서, 그리고 감사해서. 저녁을 먹고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바다 너머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다. 순자는 대문 앞 의자에 앉아 그 노을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서였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준서야.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도 없이 어디 가신 거예요? 엄마 살 곳 찾았어. 걱정 마. 엄마,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제발이요. 지훈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준서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네? 엄마가 왜요? 엄마가 너를 너무 많이 사랑했나 봐. 그래서 내가 엄마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너는 엄마 없이도 잘 살더라. 엄마, 그게 무슨... 그리고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사랑받기만 하고 사랑하는 법을 안 가르쳤나 봐. 그건 엄마 잘못이야. 엄마. 준서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도 내 인생 살아. 그리고 채원이는 할머니가 해준 것처럼 키우지 마.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 엄마, 어디 계세요? 찾아갈게요. 준서야,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밤이 왔다. 별이 쏟아졌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순자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로웠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는 자유로웠다. 아침이 밝았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순자는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7시.
새벽 5시가 아니었다. 순자는 당황스러워 벌떡 일어났다가 천천히 다시 누웠다. 그래, 이제는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됐다. 누구의 아침밥도 차리지 않아도 도시락도 싸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평생의 습관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었다. 순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작은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커피를 끓였다. 커피. 순자는 평생 커피를 즐겨 마시지 못했다. 며느리 지훈이 어머니, 커피는 몸에 안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차를 드셔야죠라며 늘 보리차만 끓여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자는 사실 커피 향을 좋아했다. 옛날 시장에서 일할 때 가끔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그 향을 맡곤 했었다. 이제 순자는 자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설탕을 듬뿍 넣고 프림도 넣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달고 고소했다.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살폈다. 전 주인이 심어놓은 상추와 깻잎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만졌다. 손에 묻는 흙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고향에서 할머니와 함께 밭일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순자 씨, 아침 드셨어요? 옆집 영숙이가 울타리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네,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 커피?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같이 마실까요? 제가 호박전 부쳤거든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서울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내본 적이 없었다. 며느리 지훈이 어머니, 이웃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시면 우리 집안일 다 알려지잖아요 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좋아요. 제가 갈게요. 영숙의 집은 순자네보다 조금 컸다. 마당에는 꽃이 가득했다. 거실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혼자 사세요? 순자가 물었다. 영숙은 호박전을 접시에 담으며 대답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아들, 딸은 서울에 있고요. 가끔 내려오긴 하는데 뭐 자기들도 바쁘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텃밭도 가꾸고 바다도 보고 서울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살 때보다 훨씬 좋아요. 순자는 영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살 사이로 평화로움이 배어나왔다. 저도 며느리랑 같이 살다가 왔어요. 어머, 그래요? 힘드셨겠네요. 네, 많이요. 여기 와서 잘하셨어요. 우리 이 나이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야죠. 영숙이 건넨 호박전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고소하고 바삭했다. 순자는 문득 깨달았다. 이게 인생이구나.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 자신을 위해 요리해 준 걸 먹는 것도 행복이구나. 순자 씨,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들 모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회관에서 만나는데 같이 갈래요? 저도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다들 새 사람 오면 좋아해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이면 덜 외롭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는 마을회관에 갔다. 60에서 80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내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순자가 소개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다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자식들이랑 안 맞아서 온 사람, 혼자 살기 힘들어서 온 사람, 다들 사연이 있죠.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말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다들 행복해요. 서울에서는 투명 인간이었는데 여기선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도 공감했다. 그래, 여기서는 준서 엄마가 아니라 박순자였다. 며칠이 흘렀다. 순자는 조금씩 마을에 적응해 갔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바다를 산책하고 마을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다. 저녁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순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순자는 핸드폰을 다시 켰다. 준서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수십 개였다. 처음엔 엄마 어디 계세요? 였다가 엄마 연락 좀 주세요로 변했고 나중에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가 되어 있었다. 순자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움도 그리움도 슬픔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담담함이었다. 순자는 준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준서야, 엄마 잘 있다. 걱정 마. 엄마는 지금 행복해. 답장은 곧바로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찾아갈게요. 우리 다시 잘 살아봐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준서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너도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 언젠가 내가 진짜 엄마를 그리워할 때 그때 만나자. 더 이상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도가 철썩거렸다. 끝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파도처럼 삶도 그런 것이라고 순자는 생각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순자의 텃밭에는 가을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다. 순자는 그 채소들을 걷어 마을 사람들과 나눴다. 영숙은 김장을 담글 때 순자를 불렀고 순자는 그녀를 도왔다. 주고받는 삶이었다. 어느 날 순자는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준서였다. 엄마. 준서는 순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45년을 살아온 중년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말라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준서야, 어떻게 여길 찾았니? 엄마 계좌 추적했어요. 여기서 생활비 인출하신 거 보고.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가자. 밥이라도 먹자. 집에 도착해 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예전처럼 짜게 끓이지 않았다. 순자 입맛에 맞게 싱겁게 끓였다. 준서는 그 찌개를 먹으며 또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 맛. 오랜만이에요. 이게 원래 엄마가 좋아하는 간이야. 내가 짜게 먹고 싶다고 해서 평생 짜게 끓여줬는데.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지금은 아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없으니까. 집이 아니에요. 지훈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채원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순자는 밥을 먹으며 잠자코 들었다. 엄마 다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달라졌어요. 진짜로요. 준서야. 순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여기서 바다 보면서. 엄마, 너희랑 같이 살 때 엄마는 박순자가 아니었어. 준서 엄마였어.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나를 박순자라고 불러줘.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내가 몰랐던 게 아니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순자의 말에 준서는 할 말을 잃었다. 준서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그게 이기적인 거라면 엄마는 이제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 엄마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준서는 한참을 울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준서가 물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쩌면 돼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어. 너희는 다 컸어. 그리고 준서야, 지훈이한테 잘해줘. 지훈이도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 모시느라. 네. 엄마가 지훈이를 원망했지만 생각해보니 지훈이도 피해자야. 엄마가 너무 많이 해주니까 지훈이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지훈이를 도와줘. 집안일도 같이 하고 애들도 같이 돌보고. 그게 부부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채원이한테 전해줘.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그리고 할머니처럼 자기 인생 남한테 다 내주지 말라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고. 엄마. 가자, 준서야. 버스 시간 놓치겠다. 순자는 준서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다. 버스가 오자 준서가 물었다. 엄마,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설날이나 추석에 와. 근데 너희 집 아니라 여기로. 엄마 집으로. 네, 엄마. 꼭 올게요. 그때는 진짜 가족처럼 만나요. 그래, 가족처럼. 버스가 떠났다. 순자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혼자 걸어 돌아오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가슴은 조금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집에 도착해 마당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순자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박순자. 자신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다. 74년을 살면서 정작 이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 순자는 박순자였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박순자. 파도 소리가 들렸다. 끝없이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 순자는 그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도 바다 같은 거라고. 때로는 거칠게 휘몰아치고 때로는 고요하게 출렁이고. 하지만 결국 바다는 바다로 남는다. 순자도 이제 순자로 남을 것이다. 박순자라는 이름의 바다로. 별이 뜨기 시작했다. 순자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자유로웠다. 그리고 행복했다.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로 마지막까지 감동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